네, 오늘의 정치사회 이슈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영준 명지대 교수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정황들이 이제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오전에 경찰이 경남 진주에 있는 LH 본사 그리고 의혹이 일고 있는 직원들 거주지를 중심으로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자, 지금 엿새 말인가요? 압수수색이 진행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나름대로 이제 변곡점을 맞이할 것 같아요. 일단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과거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이제 검찰이 주도를 했지만 이번에 이제 경찰이 정말 국수본을 통해서 이 사건을 명확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느냐가 지금 초미의 관심으로 이제 부상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경찰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동안 이제 부동산 집중 그 투기와 관련된 수사로 역량이 비축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특히 이게 임기 초가 아니라 임기 말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잘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임기 말 누수 현상과도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물론 선거 영향을 넘어서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거는 상당히 이 정부가 총체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수사도 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저는 나와야 될 거라고 좀 봅니다. 예, 뭐 교수님 말씀해주신 이런 이유로 지금 여당에서도 굉장히 강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경찰도 아마 사활을 걸고 수사를 할 텐데, 근데 뭐 정황들을 보면 곳곳이 구멍이에요. 이 땅산 직원들이 농지 사면서 제출하는 농업 경영 계획서 이런 거 보면은 뭐 직업은 회사원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벼 심는다고 했는데 가보면은 벼는 하나도 없고 곳곳이 빈칸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농업 경영 계획서 낼 때 허가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내부 정보를 미리 이용을 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그리고 또 길이 없는 맹지도 비싼 그렇습니다. 가격에 산 정황이 그러니까 있었어요. 내부 정보를 미리 확보하지 않고서는 투자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뭐 미리 묘목들을 심어가지고 그걸 이제 합법화하는 이제 그런 행동들 그리고 또 과연 그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엉터리로 계획서를 냈는데도 그거 쉽사리 통과됐을까라는 이제 그런 의혹. 그것과 관련해서 관련 또 공무원들의 유착은 없었을까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철저하게 수사를 할 수밖에 없겠고요.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 영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투기 문제. 특히 이제 공공주택을 개발해 나가야 되는 현 문재인 정부 83만 가구 공급 대책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공공주택 공급을 주도해야 될 LH의 임직원들이 13명이나 지금 연루가 됐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가 의혹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국가가 지금 합동수사본부 그러니까 이제 국수본 플러스 뭐 국세청 그리고 금융위까지 확대를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수사가 미진하다. 라는 그런 느낌을 국민들이 갖는다면은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그런 이제 83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 자체가 정책 자체가 필요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네 가지 원칙을 좀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국민적 의혹이 하나도 남기지 않게 남을 수 없게 철두철미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 좀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관련된 공직자들은 전원 공직에서 추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부당 이익에 대해서는 100% 철저하게 환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1기 신도시 개발 때도 나오고 2기 신도시 개발 때도 나오는가 이번을 계기로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현직 직원 13명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도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내부 정보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입증하는 문제 그리고 이 본인 가족이 아닌 차명거래는 어떻게 또 이걸 밝혀내야 되는지 좀 쉽지는 않은 이런 상황인데요. 정치권도 지금 이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풀어가는 방법에는 시각차가 조금 있는데요. 여야의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LH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진행됐습니다. 후보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대상 지구는 물론 인접, 읍면동 내 토지거래 실적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이고 엄정한 조사에 나서는 만큼 이번 기회에 내부 거래를 발본색원해 국민의 신뢰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벌써부터 합수본의 수사의 가이드라인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 총리는 국가정보를 악용한 땅 투기는 국민의 배신이라면서 패가 망신할 정도로 엄히 다스리겠다고 엄포를 내놨습니다. 고지곳대로 들어보면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속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이번 사건을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과 부패가 아닌 개인의 일탈로 수사 방향을 잡으라는 사실상의 수사 가이드라인입니다. 네, 어제 정세균 총리가 뭐 패가망신 이런 단어까지 써가면서 굉장히 고강도 수사를 주문을 한 상황인데요. 지금 조금 전에 야당의 목소리 듣고 오셨지만 지금 정부 여당이 이번 사건을 개인 일탈로 이제 몰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야당에선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의 일탈이라고 단정 지기는 어려울 것 예. 같아요. 개인의 일탈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LH 쪽에서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부패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이번 신도시, 3기 신도시 문제가 아니라 개발 예정지와 관련돼서도 충분히 이러한 부패의 의혹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뭐 얘기하는 뭐 개인적 일탈보다는 엄밀하게 따지면 정 총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위법 여부를 떠서 국민 배신 행위잖아요. 예. 이사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라는 것은 공공주도 임대주택을 포함해서 주택을 굉장히 많이 나름대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 실은 그 핵심은 공공주택에 있어서의 장소에 대한 부분도 위치에 대한 부분이 실은 중심이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단순하게 이러한 개인 일탈을 전혀 넘어설 수가 없다. 그러니까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텐데 저는 그걸 보면서 만약에 김영삼 대통령 같았으면 어땠을까? 저는 네. 변창흠 장관은 바로 경질입니다. 바로 경질. 바로 경질이에요. 95년도 당시 2월 21일 날 김덕 통일부 장관이 예. 임명된 지요. 2달 만에 경질됐어요. 안기부 문건, 예를 들어서 지자재에 관련돼서 연기하는 문건이 만들어졌다는 그 하나로 바로 그냥 경질시켜버렸어요. 예. 그리고 95년 5월 달 김숙희 교육부 장관이 월남전은 용병이 참여했다는 그 한마디에 바로 경질시켜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대통령의 의지가 아예 막말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선거에 뭐 개입을 한다 이런 거가 네. 있으면 단호하고 추상적으로 완전히 그냥 발본색원 해야 돼.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다른 것도 알고 변 장관이 지금 이전에 LH 그 사장이었었던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안 믿는 거예요. 예. 처음에 발언이 나왔을 때 뭐 땅 거기가 신도시가 나올 줄 알았나요? 이런 식으로 이러니까 자꾸만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그리고 야당을 포함해서 정말 이거는 철저하게 한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 일탈으로 가지를 말고 예. 총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변창흠 장관 오늘 오후에 이제 국회에 출석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 벌써부터 굉장히 관심인데 이 야당에서는 지금 해임 요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배종호 교수님 개인적으로 볼 때 이 거취 문제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연 변창흠 현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이제 당시에 이 투기가 일어났던 시기에 그 사장을 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책임 관련은 입증된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묻는 것이 맞고요.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주택을 투기를 억제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급 대책을 계속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변창흠식 이 공급 정책인데 83만 호 가구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변창흠 만약에 장관이 낙마할 경우에는 이걸 추진할 주체가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택을 공급할 수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부동산 문제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더 큰 네임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 라는 이제 저는 그런 분석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LH 이 투기 의혹 문제가 여야의 문제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과거의 사례를 보면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보면은 여야 정치인들이 다 연루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꾸 정쟁으로 몰아가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예를 들면 시기 같은 것도요. 지금 2018년 이후까지만 조사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2018년
12월에 여기에 대해서 지구 지정이 발표가 됐지만은 실제로 이 지구 지정 제한이 이루어진 것은 5년 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2013년이거든요. 그러면 정보라는 것이 발표되기 이전에 미리 마련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수사 대상 시기도 그 전까지 지정 제한이 있을 때까지 확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부에서는 신도시를 지금 개발 계획을 발표한 건 2018년인데 이거를 5년 전인 그 2013년 12월부터 거래 내역을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에서는 이거 물타기다 이런 주장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물타기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게 여권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비리다라는 전제가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기 신도시 때도 네. 2기 신도시 때도 보니까 여야 정치인들이 다 연루가 된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개발 지역을 발표를 하면은 그 전에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기를 하려면은 발표되기 전에 그 땅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당연히 발표되기 전에부터 조사하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이왕 하는 김에 모든 정권에 수급하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김영주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보면은 전 정권의 얘기라는 말 자체를 꺼내는 거는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공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18년 발표 시점 이전에 당연히 땅을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자꾸만 뭐 전 정권 아니면은 물타기다 이런 식의 용어를 쓰는 게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도 이거를 그냥 정쟁적 요소로 끌고 가려고 하는, 제가 선거를 앞두고 그런 식으로 만약에 접근했다면 저는 그거는 큰 오산이라고 좀 봅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정부 때든 또 과거에 있었던 부분들, 다만 한 5년 정도면 충분히 이 사건과 관련된 사태와 관련돼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힘이 뭐 시기의 문제와 관련돼서 제동을 건든다는 것은 그런 굉장히 잘못된 행태라고 좀 보고요. 그러고 나서 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것이 아니라 왜 지금 이제 그 아까 변창흠 장관 그 얘기가 책임 문제, 아니 그러면 안기부 장관 경질을 할 때 김덕 장관이 지시를 해가지고 경질을 했겠습니까? 단호한 의지를 보인다는 상징적 차원에서 경질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이거 말고도 앞으로 여러 가지의 개발 예정지를 포함해서 분명한 고급 정보인 상황의 예정지도 지금부터 아주 전면적인 수사를 해서 예방하는 차원, 이것이 오히려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네네. 측면에서는 경질이 맞다 얘기해 주셨고 변창흠표 공급 대책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이 조사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 여러 가지 뭐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서울뿐만이 아니라 이 신도시, 이 경기도의 신도시뿐만 아니라 뭐 세종, 부산 대저지구 이런 데도 지난달 뭐 거래량이 급증하거나 땅값이 뭐 많이 올랐다거나 이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어디까지 확대를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이번 기회에 일파만파 계속 확산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국민적인 의혹을 낱낱이 해소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제기되는 그 대상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근데 인력이 같아요. 이제 한정이 돼 있어서 네. 어디에 집중을 먼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 선택적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된 그런 조사를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정의당에서 앵커께서 이제 말씀하신 세종시 관련해서도 문제 제기됐어요. 근데 이제 세종시 관련해서는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1년 전에요. 세종시 의원이 투기 의혹과 연루된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국에서 이 지역이 땅값 상승률 1위였고 또 여기를 개발을 주도한 것이 LH였거든요. 그렇다면은 상당히 이곳이 투기의 대상 지역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모든 의혹을 다 조사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도 상당히 맞기 때문에 법과 원칙대로 하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꾸 정쟁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고 좀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일단은 좀 정부의 합동수사단 본부의 조사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수사 주체와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왜 검찰을 수사 주체에서 뺐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장하고 있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요. 기본적으로 검찰은 1차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부패 범죄에 관련해서 6대 범죄에 관련해서는 수사를 하는데 그중에 이제 부패 범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4급 이상의 공무원 그리고 또 3천만 원 이상의 벌금
3천만 원 이상의 뇌물이 연루되면은 거기에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좀 지켜보고 거기에서 관련자들이 나오면은 검찰이 수사에 합류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 사건이 검찰과 경찰이 합동하는 첫 합동 조사라는 그런 사건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금 이 의혹건이 6대 중대범죄에 딱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렇습니다. 수사를 하다 보면은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나오면 이제 그때 유기적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군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좀 시행령을 좀 보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제 무슨 하태경 얘기냐면 의원이 지금 현재 시행령으로는 1차 수사를 경찰이 전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은 1기 신도시 수사 때 그리고 2기 신도시 수사 때 우리가 담당했기 때문에 경찰보다 더 뛰어난 수사의 경험, 수사의 노하우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공유를 할 것인가? 라는 문제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미 지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경찰과 검찰이 함께 좀 머리를 맞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집값, 전셋값 뭐 다 올라서 국민들 살 집 없어서 굉장히 걱정이었는데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정쟁을 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정말 어떻게 원천 차단할 건지 부당이득 어떻게 환수할 건지 좀 지혜로운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게 국회 책무가 아닌가 싶고요. 자, 주제를 넘겨서 지금부터는 딱 1년 남은 대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내년 3월 9일이 다음 대통령을 뽑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1년 남긴 현 시점에서 일단 빅3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다크호스들의 활약도 남은 대선 1년의 변수입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더 열심히 제게 맡겨진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일상을 회복해 드리는 걸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전혀 극복을 안 나가십니까? 지금 저는 코로나19와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의 강제 권력이잖아요, 국가 권력이. 근데 그렇게 무거운 책임을 저는 안 맡고 싶거든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셨던 일이고 개인적으로 좀 제가 운명처럼 풀어야 되는 숙제, 과제이기도 하고 해서 급판이 좀 지루하지 않을까. 급판이 지루하지 않을까. 언제쯤 이렇게 시대가 날 원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아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죠. 정치를 하는 사람의 로망은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네, 쭉 정리해놓고 보니까 빅3도 있고 여야 막론하고 지금 뭐 다크호스들도 굉장히 많은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대권구도 1년 남겨놓고 전망을 좀 해볼 텐데요. 이낙연 대표가 오늘 이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본격적으로 대권 행보를 시작하는데 일단 재보궐선거 공동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이 재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좀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는 거겠죠. 그렇죠. 뭐 190일 만에 이제 당 대표에서 물러났는데요. 예. 저는 4월 재보궐선거가 1년 남은 대통령 선거에 큰 변곡점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두 가지 면에서인데요. 하나는 야권에 있어서의 재편론이 있어서 어떻게 나타날 것이 하나하고 두 번째는 여권에서도 제3후보가 등장할 가능성을 열어놓는 아마 재보궐선거 끝나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세균 총리도 아마 총리직에서 물러나면서 대권 홍보에 가세할 것 같은데 그럼 자연스럽게
이낙연 지금 더 나가서 이재명 양강 구도가 그 재상 후보 쪽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4월 재보궐선거가 중요한 의미가 특히 이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4월 재보궐선거에서 결과가 좋지 못하다고 하면은 바로 새로운 대안을 찾는 특히 이제 친문 중심의 새로운 인물을 조금 많이 나왔잖아요. 친문 인사분들이 그런 쪽으로 재편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남아 있다고 좀 보고요.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도 야당에서는 지금 뭐 누가 될지 만약에 야당이 이긴다 하더라도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 될지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 될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되고 만약 승리를 한다고 한다면 제3지대를 통한 야권 재편론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고 거기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도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더욱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런 길이 열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재보궐선거 이후에 한번 이 판도를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낙연 대표 뭐 지난해만 해도 부동의 1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1년 당 대표직 이제 수행하면서 오히려 지금 지지율이 많이 빠진 상황이거든요. 당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득과실을 따져본다면 어떻습니까? 뭐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득과실을 따져본다면 상당히 실이 많은 거죠. 당초에 대표직을 받을까 말까. 왜냐하면 이게 독배가 될 거냐 성배가 될 거냐. 그렇지만 성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받았어요. 왜냐하면 당내 기반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당 대표를 맡아서 취약한 당내 기반을 좀 보강을 하자. 그렇지만 이제 당시에 지지율이 한 40% 됐기 때문에 대표 경선에서도 어대 낙이다.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 대표다라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6개월 정도 한 상황에서는 10%대로 추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4월 7일 재보선이 시험대이냐 심판대이냐 보면은 시험대를 넘어서 저는 심판대라고 봅니다.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탄력을 받아서 반등할 기회를 잡겠지만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 패배를 한다면은 사실상 대선 도전 구도에서 멀어질 그런 위기까지 봉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대 낙에서 2대 만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대로 대표만으로 끝나느냐라는 부분인데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 일은 굉장히 많이 했어요. 본인 이제 6개월 대표 할 동안에 통과시켰던 법안이 이제 무려 422건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개혁 법안들을 통과시켰어요. 보니까 공수처 설치도 했죠. 국정원 개혁법도 했죠. 그리고 또 공정경제 3법 처리도 했고 중대재해처벌법도 했고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6개월 동안에 확실한 자기 철학, 자기 정치적인 색깔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오늘날 이런 위기를 맞았지 않는가 이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결정적으로는 전직 대통령 사면론 얘기하면서 지지율이 많이 빠졌고요. 그 사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쭉 치고 오른 이런 상황인데 지금 시점에서 가장 큰 변수는 윤석열 전 총장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까 이 부분입니다. 사퇴하자마자 지지율 여론조사를 했더니 뭐 선호도, 적합도에서 다 이제 1위로 올라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제 나왔던 여론조사들을 봤을 때 교수님 분석해 보면 어디서 많이 움직인 겁니까? 실제로 보면은 중도층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나름대로 이제 젊은 세대에서 굉장히 나름 높았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실은 저는 윤 전 총장의 사퇴의 효과가 한 50%고 저는 LH 투기 의혹 사건 때문에 50%가 가미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20, 30대가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을 이번 그 LH 투기 의혹을 상황에서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도자들도 육구 정치 이제 대세를 하는 사람이 크게 세 가지 요인에서 움직이거든요.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이 던진 메시지가 얼마나 공감을 이뤄내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부패 완판이란 말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LH 투기는 부패와 연결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끊임없이 자기가 나름대로 새로움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은 메시지가 이재명 지사가 작년 8월서부터 팍 치고 올라올 때 상황과 거의 비슷해요. 코로나가 없었으면 이재명 지사는 못 듭니다. 이게 이제 자기가 얘기하는 메시지는 기본소득 문제가 이 코로나와 맞물려 들어간 거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제 다른 데서 뭐 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부패 얘기를 한 것이 아주 공교롭게도 LH 의혹과 맞서 떨어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는데 이런 두 가지를 항상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대세론이 있는가?
저는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대세로는 없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에 무슨 현상이 있나? 없습니다. 수없이 있었잖아요. 뭐 안철수 현상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으로 1년이 남았기 때문에 충분한 나름대로의 변동이 오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두 가지 면에서 나름대로 대권구도에 영향을 미치고 첫 번째는 뭐냐면 그동안 강력한 여당 중심의 독주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매기론과 같아요. 제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야당에게도 뭔가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조사를 보면 정권 교체론과 정권 심판론이 안정론이 굉장히 비슷하게 가는 이유도 보이지 않는 윤석열 나름대로 효과라고 보는데 4월 재보궐선거와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추석 전까지 어떻게 윤 총장이 자신의 정치 세력화를 포함해서 대권 행보를 하느냐가 두 번째 변곡점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 12월까지는 대권을 나가서 후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 세 번의 나름대로의 변곡점이 있을 건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것이 이제 큰 숙제로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사퇴하자마자 지지율 1위로 수직 상승을 하긴 했는데 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이제 반짝 효과로 끝날 것인가 여기는 의견이 좀 분분한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교수님 역대 사례를 좀 봤을 때 대선 1년 그 지지율이 실제 대선 성공으로 이어지는 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더라고요.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일단 이제 안철수 현 후보 같은 경우는 보니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33대 31까지 거의 1년 전에 육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항마로서 사실상 대세론을 형성을 했죠. 그렇지만 결국 이제 불출마로 끝났고요. 그리고 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지난번 총선 때 26%로 단독 1위를 했거든요. 결국 이제 불출마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변동성,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일단 우리의 정치사를 보면요. 정당을 업지 않고 그러니까 보수면 보수, 진보면 진보. 그러니까 확실한 대표 정당을 업지 않고 대통령에 당선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적은 있지만 그 이후에 노태우 그리고 김영삼 또 DJ 그리고 노무현 또 MB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문재인 대통령 모두 다 기존 정치권에서 쭉 과정을 거쳐서 대권을 잡은 거거든요. 그럼 그런 경험에 비춰본다면은 윤석열 총장이 대권을 잡을 확률은 굉장히 없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낮다. 그렇지만은 이제 지금 상황은 또 모든 상황하고 다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볼 때는 일단 4월 7일 재보선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4월 7일 재보선 이전까지는 윤석열 전 총장의 강세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은 4월 7일 재보선 이후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적인 미래는 굉장히 요동칠 것이다. 예를 들면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결국은 야권이 사실상 괴멸이 돼야 되니까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대통령으로서 될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제3지대를 힘을 합쳐서 결국 이제 국민의힘을 흡수해서 본인이 범보수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되면 굉장히 기회가 오겠죠. 그렇지만은 오세훈 국민의당 후보가 단일화돼서 서울시장 선거에 승리할 경우는 결국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제3정당을 만들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확률이 떨어지는 이런 복잡한 경우의 수가 다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결론을 내리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년 동안 뭐 많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두 분 모두 첫 번째 변곡점이 이제 재보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로 이제 보셨는데 윤 전 총장의 등장에 대해서 여야에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죠. 문재인 정부에서 잘 키워서 또 핍박해가지고 거기 그 핍박으로부터 자생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나온 그러한 이제 국민 후보가 됐습니다. 국민 후보입니까? 야권 후보입니까? 국민 후보라고 봐야지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국민이라는 게 국민의 힘을 뜻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일반 국민을 뜻하는 것이지요. 눈칫밥 먹고 큰 사람들이 큰 인물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가요? 윤석열 총장이 이제 중도 사퇴를 하고 나왔지만 이런 국민의 그 여망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일종 의원 얘기 먼저 보면 야권 후보라기보다는 국민 후보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듣고 왔는데요. 교수님 보시기에 윤 전 총장이 앞으로 정치를 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으로 갈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과 조직이라는 예. 그런 특성도 있지만 대선을 1년 앞둔 상태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새롭게 재편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재편될 수밖에 네. 없다. 예. 그래서 제3지대에 대한 정계 개편론도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범야권을 하나 묶을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올 수밖에 저는 없다고 좀 보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뭐 배 교수님은 뭐 윤 총장에 대해서 뭐 대권을 맡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얘기를 예. 하시지만 뭐 한국 정치는 굉장히 변화가 있고 저는 94년도 당시 4월 달에 김영삼 대통령과 대립을 하면서 사퇴를 한 이회창 총재의 길과 굉장히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고 좀 봐요. 아, 지금 여러 이제 비견되는 사례가 나오는데 고건 반기문 쪽보다는 예. 이회창 총재 쪽으로 가는데 근데 이회창 예. 총재는 독특한 게 그런데 본인이 직접 당시 집권당에 들어가 가지고 당 대표도 하고 후보로 결국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 길로 가는 것이 과연 윤 총장으로부터 봤을 때는 좋은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좋을 것인지 아마 치열하게 성찰할 건데 예. 반기문 전 총장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홀로서기를 하면서 패배했다는 말이 많거든요. 불출마했다. 네. 이래서 이걸 반면교사로 삼는다고 한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국민의 힘으로 들어가서 당을 재편해가지고 자신의 세력화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는 부분들도 제시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예. 90년대 3당 합당을 통해서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YS와도 맥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YS의 그러한 나름대로의 권력 의지와 그리고 더 나가서 자신의 확고한 메시지가 결합이 된다고 한다면 야권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올 수 있는 수밖에 없어요.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떠나서서 결국은 새로운 정치 실험을 하는 사람이 그동안 선거에서 승리했던 결과가 많았기 때문에 예. 지금 2002년도 1월 달 가서 대선 후보 조사 한번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 장관 지지가 2%였습니다. 예. 2%였던 분이 결국 대선 후보도 가지고 예. 2002년도 8월 8일 재보궐선거 13군데에서 당시 집권당은 패배했지만 예. 그 집권당은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도 지금 저는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전혀 예측하기 어렵고 야당도 굉장히 어렵다고 한다면 남은 1년 동안에 결국 남아있는 거는 결국은 누가 정치 맷집이 강하고 권력 의지가 또 강하고 상황적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변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누가 정치 맷집이 강하냐. 그런데 다만 다른 앞에 나왔던 뭐 고건, 반기문 이런 분들과 윤 총장이 예. 다른 거는 추미애 장관이 정치 맷집을 굉장히 키워줬어요. 한 1년간을 상당히 예. 크게 정치 경험을 했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권력 의지는 고건, 반기문 총장보다는 제가 볼 때는 강한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잘 융합이 돼서 헤쳐나가면서 세력화를 만들어나느냐는 그 숙제가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예. 오히려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더 많은 부분 속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오게 되면 지금 거론되고 있지 않지만 김동연 전 부총리도 어느 방향에 따라서 예. 다시 대권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걸러지는 게 추석 전에 윤곽이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봅니다. 예.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재보궐선거 얘기를 좀 집중해서 해보겠습니다. 재보궐선거 대진표 윤곽은 이제 거의 잡혀가고 있는 거고요. 여론의 흐름이 조금 변화가 감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장 뭐 여론이 팽팽한데 가상 양자 대결을 보니까 안철수, 오세훈 어떤 후보가 나와도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이기는 조사 결과가 이제 어제 오늘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앞서 그 윤석열 총장의 지지에도 LH 사태가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김영준 교수님 이렇게 보셨는데 이 영향도 좀 있을까요?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예. 일단 최근에 이렇게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시장에게도 좀 밀리는 것으로 나온 것은 이제 처음이거든요. 예. 결국은 그렇다면은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이 두 가지 사건 아니겠습니까? LH 투기 의혹 사건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사퇴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만 그렇지만은 이건 이제 가상 양자 대결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3자 대결 구도로 갈 경우에는 지금 박영선 후보가 여전히 넉넉하게 승리하는 것으로 오차범위 밖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안철수 그리고 오세훈 두 사람이 이 단일화를 해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 부분인데 지금 이제 오세훈 후보가 최근에 지지율이 상당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오히려 좀 상당히 불투명해진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렇게 계속되면은 단일화가 혹시 안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염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호 2번과 4번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그거 관련해서 지금 안철수 후보는 나는 절대 기호 4번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경선 방식과 관련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당초에는 그냥 100% 시민 여론조사로 할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가 무난히 낙승할 것이다. 그래서 후보 단일화가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시기도 최대한 늦추자. 왜냐하면 그 시기 동안에 오세훈 후보를 최대한 몸집을 키우자는 거예요. 그리고 경선 방식도 지금 시민 선거인단 방식을 넣자라고까지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쉽게 단일화가 안 될 경우에는 단일화 시기 자체가 최대한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단일화가 될지 안 될지도 불투명한 그런 상황까지도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범야권 입장에서는 단일화 안 되면 좀 승산이 없는 건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여론 흐름상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일화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배종호 교수님이 이렇게 보셨는데요. 단일화도 중요하지만 단일화 과정에 잡음도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뭐 지난 2011년도 당시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그리고 박원순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 과정을 복귀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도 뭐 거의 단일화가 안 된다고 했을 때 박영선 후보가 당시 2011년 9월 28일 날 전격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박원순 후보가 얘기한 걸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경선 40%, TV 보고 뭐 배심원단 30%, 그리고 여론조사 30% 이걸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정당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후보들끼리 결정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세훈, 안철수 후보가 만나서 단일화를 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3자 가면 뭐 필패라는 거는 뭐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는 거의 이루어질 거라고 좀 보는데요. 그거는 거의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다만 조금 전에 저희들한테 보여준 거는 뉴시스가 한 건데 제가 중앙일보와 입소스가 3월 5일부터 6일까지 서울 시민 1,004명을 상대했기 때문에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점이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거기서 실은 두 후보들 간의 관계를 아주 심층적으로 보니까 박영선 후보가 지는 쪽이 딱 4개에서 지고 있습니다. 크게. 이게 실질적으로 결정적인 거예요. 50대 그리고 중도층 그리고 투표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사람들 그리고 자영업자들 요 네 계층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일주일 후에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 이 4대 저는 핵심 계층이라 좀 보는데 다만 그 조사에서 정말 그렇구나라고 본 게 아직까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다가 49.1%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결정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 있고 그런 거의 의미에서 절반 가까이가 아직 결정하지 그렇습니다. 않았죠. 한 일주일 전 쪽에서의 흐름이라든지 또 여당이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게 투표율이 이렇게 높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면 기존 조직을 갖고 있는 여당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가 결정적 변수냐고 물어봤는데 후보 단일화는 13.0%밖에 안 되고 부동산 정책 공약이 무려 35.2%로 훨씬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라는 거 말고도 각 후보들이 어떻게 서울 시민들이 공감하는 나름대로의 부동산 정책을 내세우냐에 따라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코로나 지원과 관련돼서는요. 별로 높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총체적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단일화보다 서울 시민들이 뭐 부동산이나 이런 그렇습니다. 이슈에 관심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범야권이 분열했을 때는 사실 지금 여론 흐름으로는
여권 박영선 후보에 이길 수 없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단일화가 굉장히 관심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여권도 지금 단일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와 단일화를 마친 박영선 후보, 김진애 후보와의 단일화 작업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두 사람이 이 고 박원순 시장을 두고는 시각차가 좀 있어 보입니다. 김진애, 박영선 후보 이야기에 더해서 이를 바라보는 야권 시각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과라고 하면 아무런 설명과 해명 없이 그렇게 갑자기 떠난 거,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가 어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성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미투 운동이 제대로 나갈 수 있게, 그래서 정치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희망을 주는 인물들이 이렇게 떠나는 비극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박원순 전 시장 관련 피해 여성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를 제가 대표로 대신 드립니다. 피해자분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진정성 없는 사과에 분노합니다. 양심이 있으면 피해 호소인 3인방,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세 사람 캠프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다면 출마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전임 시장 장례식은 물론 장지까지 따라간 사람 아닙니까? 출마 자체가 2차 가해입니다. 박영선 후보가 어제 이제 여성의 날을 맞아서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그 피해 의혹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는데, 안철수 후보는 이게 진정성이 있으려면 피해 호소인이라고 칭했던 사람들은 캠프에 적어도 두지 말아야 되겠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땐 뭐 좀 그건 상당히 지나친 것 같아요. 이제 지나치다? 남인순 의원 같은 예. 경우는 수사 용의선단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시 초기에는 아직 이 사건이 정확하게 진상이 규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호소인이라고 했고, 나중에는 결국 이제 피해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정치 공세해가지고 물러나라 하는 건 좀 그러고, 더구나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출마 자체가 2차 가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지나친 논리적인 비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출마 자체가 2차 가해다라고까지 한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다 얘기해 주셨는데, 김영준 교수님은 이런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박영선 후보가 늦게나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다 인정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아까 얘기한 조사를 보니까 전직 시장 성추행과 관련돼서 변수는 한 6.6% 정도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낮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공방보다는 민생과 관련된 정책을 가지고 서로 좀 공방을 했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문제 정말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저 안철수 후보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아마 이게 세계 여성의 날 때문에 이제 그랬었던 것 같은데, 좀 방향을 좀 우리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 속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서로 좋은 정책 경쟁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어차피 여야 모두 서울시장 후보를 낸 마당에는 지금 민생과 관련한 그렇습니다. 공방이 네네. 오가는 게 생산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자, 오늘 정치권 소식은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김영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